네, 손실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제일 먼저 원래는 손실이 아닌데 장부상에서만 손실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세금을 굉장히 굳혀서 줬기는 한데 또 그런 곳은 세무조사 문제 안 되냐? 어떻게 해야 어느 정도까지 신고해야 되냐? 항상 이런 질문이 되는데 세금으로부터는 좀 자유롭지만 저희들이 안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뭐 매출을 신고를 안 한다든지 매출 신고가 누락이 돼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들은 어, 뭐 이렇게 뭐 차량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현금 받고 하니까 인건비 신고는 다 신고가 정확하게 잘 들어가고 있으면서 매출 자체는 신고가 안 들어간다든지 또 인테리어도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어, 네, 강의를 이렇게 모니터 두 개로 하다 보니까 시선을 어디 맞추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왔다 갔다 보다 보니 되게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회사에서 그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요. 통장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인건비 자체를 집행하다 보니까 장부상에서는 손실이 나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아닌 거죠. 이런 경우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세무대리인 저희 입장에서는 뭐 현금으로 잡는다든지 가수금으로 잡게 되거든요. 가수금으로 잡게 되는데 기업은 잘 운영이 되고 직원들은 뭐 줄지 않고 아니면 뭐 또 수당 받는 사람들은 급여를 잘 받고 그렇지만 매출은 낮고 뭐 오히려 적자가 뜨는 경우죠. 이런 경우들은 몇 년 누적이 되면 국세청에서 알아요. 국세청에서 알다 보니까 업종별 평균 그 매입 비율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곳도 미팅을 했었서는 거긴 저희 고객은 아니었는데 매출하고 매입이 거의 같아요. 인테리어인데 그러면 최소한 그 매입 비율이 50%라고 놓고 보면 최소한 이거 신고한 거 매출만큼은 누락했을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맞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국세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출 누락에 의한 곳들은 재무제표상에서 가수금이 많이 생기거든요. 많이 생기는 이런 것들은 알다 보니까 뭐 사실 뭐 굳이 방법을 이야기를 하자면 어쩔 수 없이 매출이 누락이 돼버리면 관련 경비도 같이 다 누락을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통장에 돈을 넣어서 그걸로 집행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부상에서 파악이 가능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손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장부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라든지 이런 쪽에 대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도 또 물어보시는 게 있고 기업이 잘 운영이 어려운데 누가 최근에 물어봤던 건 누나였었는데 누나가 세금 계산을 끊어준다고 하는데 받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 손실 기업이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안 돼. 실제대로 해도 손실인데 물론 손실이 커졌을 때는 결손금이 커지니까 나중에 법인 이익이라든지 개인 이득이 커졌을 때 세금을 안 내죠. 안 내다 보니까 세금상은 좋긴 한데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기업 평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곳에서는 손실이 누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 평가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나오기 위한 방안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매입을 좀 더 받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발생되면 안 되는 거죠. 발생되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손실기업은 혹시라도 뭐 인건비를 더 신고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매입을 더 끊어준다는 곳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은 그냥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또 이왕 비용 중에서도 좀 빼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개인사업자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카드를 썼으면 일단은 다 반영한 다음에 비용 뭐 법인세 조정할 때 처리하는 건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선별해서 장부상에 반영을 하거든요. 이랬을 때 가사 관련 경비들은 최대한 많이 빼야죠. 뭐 아이들 학원비 뭐 이렇게 부식비 이런 경우들은 최대한 좀 빼서 결손금을 좀 줄이도록 해야 되는 경우들이고요.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이 됐을 때, 사실 사업주는, 분석을 해봐야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손실이 뭐 지속될 것인지, 언제까지 발생이 될 것 같은지, 뭐 예를 들면, 한 2년 후 뭐 어떤 프로젝트 뭐 개발하고 있는 게 있다든지, 그럼 당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손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사업성이라는 좀 경쟁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발생되는 손실들이라면 이게 추후 좀 네, 계획이라든지 고정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좀 손실에 대한 분석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저는 손익계산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중요한지는 알죠. 근데 바쁘다 보면 다 놓치고 가시거든요. 가셨을 때 사업주와 회사는 그 회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대체로 손실에 대한 체감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쓸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아니고 체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통장 잔액이 확 줄어갖고 별로 없다든지 그랬을 때는 안 좋네 그러는데 통장 잔액에 돈이 많으면 손실인 것 자체를 몰라요. 아마 상당히 맞을 거예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냥 써요. 네,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어찌됐든 매출이 늘어나면 통장 도니까 이런 경우들도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 이익이 많이 난 걸로 생각을 하시죠. 그지만 통장에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관련 비용 다 빼고 관련 다 비용 다 빼고 이익인 건데 이에 대한 체감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이 많이 돈다든지 아니면 통장에 돈이 쌓여 있다든지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 부분은 대출 받았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죠. 대출 받았을 때 한 3억 대출 받았다. 그럼 통장에 3억 있다 보니까 아니면 처음 법인 설립했을 때 자본금이 많이 들어간 업종은 뭐 통장에 한 2억이 있다. 그럼 2억이 쭉쭉쭉쭉 줄어들 때까지는 이게 2억이 한뭐 1억 5천 될 때까지는 손실인 걸 전혀 체감하지 않다가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왔을 때 체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장 잔액이 확 줄었을 때 느껴지는 건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손익단서를 봐가지고 우리가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뭐 지속적일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사업주는 분석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게 일회성 잠시 발생될 거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고정비 부분은 저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고정비라고 하면 일단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직원을 고용하는 게 좋은지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게 좋은지 당연히 많이 질문하시죠. 많이 질문하는데 전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사업주는 대부분 사업주는 회사를 키우고 싶어 하세요. 회사를 키우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여력이 되면 사람을 더 고용하려는 네, 습성이 있어요. 네, 사람을 더 고용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서 좀 이렇게 좀 매출도 커지고 고용 인원도 많아지고 그래야 조금 회사 같으니까 이렇게 사람을 더 고용하려고 하는데 고용을 했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급여, 사대보험 뭐 많이 나가죠. 그 다음에 수능비용, 퇴직금 이런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건 5인 이상이면 해고 자체가 거의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회사가 어려워서 겸사겸사 줄이려고 해도 또 노동 사건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를 늘리는 부분은 되게 신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원래 사업주는 좀 늘리고 싶어하는 좀 욕망이 있다 보니까 늘리게 되죠. 그랬을 때 프리랜서로 고용했을 때 돈이 1.5배가 된다. 예를 들면 동일하게 처리가 돼도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1인데 프리랜서로 고용했을 때 1.5가 나갔을 때 우리한테 고용을 해야 되는지 물어봤을 때 답하기는 어렵죠. 답하기는 어려운데 근로자에게 숨은 비용 아까 뭐 이렇게 퇴직금, 식대 뭐 이런 게 차대보험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이제 이익이 많이 안 나는 시점에서는 뭐 급여가 덜 나가는 근로자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익이 덜 나갈 때는 사업 리스크 때문에 저는 그 이렇게 건당 돈이 나가는 케이스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나가더라도 좀 덜 벌더라도 그냥 일이 있을 때 더더욱이나 이제 일이 몰리는 업종도 많이 있잖아요. 일이 몰리는 업종이 많이 있는데 일이 몰리는 업종은 그 특정 시점에서 일이 많은데 그때를 대비해서 고용을 많이 해놓으면은 이게 매달 나가는 부담이 많이 나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도 저는 이제 고용보다는 조금 더 프리랜서 형태가 조금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재고를 많이 사두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랬을 때 사업주는 항상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재고가 많으면 다 팔리면 지금 잠시 좀 대출 받아가지고 재고를 더 많이 껴안으면 이익률이 올라가고 이거는 아는데 그게 향후도 계속 잘 될지는 사실 몰라요. 이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울 때는 잘 될 때는 더 투자할 수도 있지만 이 재고라는 게 또 미래 이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손실 형태에서는 위험 회피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고 부담도 좀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좀 덜 벌더라도 이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카드잖아요. 카드라는 게 카드가 혜택도 많고 뭐 부가세도 공제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신용카드 이게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많이 깔리 직원들에게 다 뿌려주면은 돈이 새요. 돈이 새요. 뭐 돈을 빼돌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이 카드의 습성상 이제 이 비용이 쉽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체크카드라는 것은 쓸 때마다 통장에 돈이 쑥 나가니까 삐 보게 되잖아요. 이 보게 되는데 카드는 열심히 긁다가 나중에 한 방에 나갈 때 이제 통장에 돈이 쑥 빠져나가면 이렇게 많이 썼나? 이 정도만 보이는 거지. 이렇게 건당은 안 보이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쓰자 이렇게 할 때 불편함은 있지만 네, 카드의 습성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비용 부분 줄이는 부분들도 좀 감안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지출. 저희가 또 많이 보이는 게 매출은 커지거든요. 매출은 커지는데 이익은 안 나요. 되게 많이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리베이트가 나가는 게 많고 또 그 리베이트가 뭐 진짜 뭐 그분들에게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모르겠는데 이게 대표님 급여에 엎어서 신고해가지고 주고 있는 경우도 아마 꽤 많죠. 아마 오늘 참석자 중에서도 또 있을 건데 이런 경우는 뭐 리베이트가 100만 원이 나가도 대표님 소득세가 나오고 4대 보험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100만 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100만 원을 주기 위해서 150이 아니라 뭐 170만 원 신고 뭐 나가는 부분이 되거든요. 왜냐면 4대 보험 뭐 소득세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적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출이 발생되더라도 진짜 남는 건가 이건 생각을 해봐야죠. 뭐 믿지고 장사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 매출은 커지지만 뭐 필요 없이 나가는 비용이라면 오히려 발생을 안 해버리는 게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예전에 저희 고객사 방문했는데 손실이 커져서 그 부분 상담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차량을 이야기했었거든요. 뭐 차량이 그때 금액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예를 들면은 월 200만 원씩 나가고 있다. 고가 촬영했으니까. 그랬을 때 근무 일수로 나누면 하루에 10만 원씩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루에 10만 원씩 쓰고 있는 거다. 그럼 택시비가 훨씬 쌀 수 있잖아요. 뭐 내 명의로 차량이 뭐 그것도 고가 차량이면 좋긴 한데 그것도 이제 뭐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을 때 이야기지. 이제 월 200씩 나가고 있는 차량 의외로 꽤 많이 내고 있으세요. 꽤 오히려 300씩 내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일 단위로 나눠봤을 때 진짜 업무상 뭐 기빈들 접대해야 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라면 제일 먼저 줄여야 될 게 제 생각에는 아까 그런 접대비, 고가 차량, 그 다음에 보험. 워낙 이게 사실 보험 쪽도 워낙 영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험 불입하면 나중에 탈 수 있죠. 그지만 돈이 워낙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많이 보이는 게 또 보험회사에서 보험 수당이 워낙 세죠. 보험 수당이 거의 20배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만 원짜리 가입을 시키면 수당이 4천만 원, 5천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쪽에서 죽기 살기로 영업하는데 이런 보험 쪽에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해서 보험을 가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장부상에서 보험 적립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쓸 수도 없고 또 깨면 손실이 너무 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는 좀 이게 보면은 안타깝거든요. 안타까운 게 이게 보험이 정말 회사에서 정말 필요해서 대표님이 스스로 찾아서 가입하는 거라면 보험에 좋은 장점도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건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영업에 이게 반강제로 가입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은 불필요하게 돈은 보험금에 돈 잔뜩 물려 있고 뭐 대출을 받아갖고 또 그걸로 또 보험 내고 이런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지출들을 좀 저는 되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손실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이 되는 곳이라면 이런 경우들은 고용이 줄어들 수 있죠. 근데 고용이 줄었을 때는 그 혹시라도 뭐 작년 재작년에선 이익이 많이 났는데 올해부터 고용이 줄어서 손실이다 이런 경우들은 손실이면 법인세는 없어야 당연히 맞는데
예전에 받았던 고용에 대한 그 세액공제를 토해내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 이렇게 인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법인세 환급을, 소득세 환급을, 아니, 감면을 많이 받았다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오히려 고용 인원이 줄었을 때, 그에 대한 추가 납부액이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대표님들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을 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 결과가 사실은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사실 저희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조금 검토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것도 이제 결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저희 웹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손익계산서랑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보고, 아, 이쯤에서 내가 정말 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 정말 내가 잘 쓰고 있는가? 왜냐면 들어가면 항목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산을 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좀 시간이 안 돼서 미팅을 못 할 것 같다. 그런 경우는 웹페이지에서 손익계산서 좀 다운받으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좀 궁금한 사항이라던가 좀 뭐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뭐 줌이나 내방 미팅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 다 가능하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숫자를 분석하는 건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가 뭐 사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던가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재무제표가 사업의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지 정도는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손실 기업에 대한 결산인데,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손익계산서 부분이 있고요. 재무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 당장 손실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이익을 내야 될 때 어떤 항목을 통해서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그 이익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재무 상태표 갔을 때 건전성에 대한 부분 중에 뭐 부채 비율이라던가 유동 비율이라던가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있을 때, 이 지표를 조금 더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손실 기업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게, 가장 원칙이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을 파악을 한 다음에 적절하게 자산 처리를 통해서 비용을 이연시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뭐 바로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매입을 하게 되면 5년에 나눠서 경비 처리를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건물이라던가 뭐 기계 장비라던가 그좀 고가의 어떤 장비들, 그다음에 뭐 비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5년에 나눠 비용 처리하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조정함에 따라서 좀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손실이 나고 있는데 혹시 대표님 급여가 지금 적정하게 책정이 돼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이익을 조정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내년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때 이게 아무렇게나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꼭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없거든요. 먼저 이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인데요. 이거는 회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원칙인데, 이 부분을 회계를 잘 모르시다 보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고 손실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은 현금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현금이 나가면 비용, 돈이 안 들어오면 수익이 없음,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매출은 발생했는데 아직 돈이 입금이 안 돼서 생계에서 발급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비용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이걸 다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손실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회계는 뭐냐면, 수익, 즉 매출과 비용은 대응해서 인식한다. 즉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에 대응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거든요. 자,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회계는 발생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매출은 언제 인식을 하느냐?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후에 그거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을 때 매출을 인식을 하거든요. 즉 돈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니라 납품을 한 다음에 내가 받을 권리가 생겼을 때 매출을 인식을 해요. 그 비용은 언제 인식하느냐? 비용은 돈이 나갔을 때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지불한 비용이 매출로 연결이 됐을 때 대응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외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인건비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는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하고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은 지불한 때에 비용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결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했을 때 같이 연결해서 비용 처리하는 항목이 뭐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세 가지거든요. 기말 재고, 그다음에 선급 비용, 개발비. 이런 것들은 매출이 발생할 때 미리,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일단 비용은 미리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비용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에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기말 재고와 선급 비용과 개발비라는 항목이 그러면 그럼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는 이제 자산이라는 항목으로 처리가 돼요. 자산 처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 단기의 비용이 감소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익이 증가를 해서 재무 상태가 개선이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말 재고와 선급 비용과 개발비는 어떨 때 자산 처리하는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재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 즉 도소매나 아니면 우리가 물건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 이 두 가지로 먼저 구분을 해볼게요. 왜냐면 서비스업들은 사실 재고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사다가 판매를 하거나 어쨌든 간 재고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회사가 2023년도 12월에 신규 설립을 한 회사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 회사가 내년에 이제 매출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12월 30일에 물건을 1억만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 1억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대표님들은 현금주의에 따르면 1억의 손실이 발생된 거죠. 왜? 비용이 지출이 됐으니까. 그런데 회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때 비용 지출했을 때 비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매출이 발생할 때 비용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에 매입한 1억이란 돈은 그 해의 비용이 아니라 재고 자산이라는 자산 항목으로 있다가 2024년도 매출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다 팔았어요. 그러면 그때 비용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매출과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고 대응이 돼서 그에 따른 이익이 발생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모르고 내가 물건을 다 샀으니까 올해 손실이야 이거 다 비용 처리하게 되면 손실이 하게 되면 올해는 손실이 이렇게 늘어나죠. 왜냐면 매출이 없었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돼요? 대응하는 비용은 이미 다 처리했기 때문에 내년에 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이나 재고를 취급하고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 원가 등쭉날쭉해요. 이거는 기말에 재고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아서 매출 원가가 들쭉날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간단하지만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품 생산은 중간에 과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재료도 투입이 돼야 되고 외주도 줘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이 제품이 다 생산이 돼서 팔리기 전 단계에 투입되는 모든 것들은 다 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신제품을 이번에 개발하면서 아니면 겨울 시즌 상품을 생산을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서 대표님들이 저희 이번 연도는 좀 손해예요. 지금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손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비용 처리가 되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언제 이게 언제 비용 처리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품으로 완성이 되고 그 제품이 실제로 물건이 팔린 시점에 비용 처리가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재료, 뭐 제공품, 제품 이런 이름으로 관련된 모든 재고는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재고라는 재산으로 쌓아뒀다가 그 다음 해에 팔릴 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손실과 회계적인 손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재고를 이제 투급하지 않잖아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3개월 단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 12월, 내년 1월 달 3개월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우리 거래처에는 그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에 1월 달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비용은 먼저 나갈 수 있잖아요. 11월에 또 외주 인건비도 줘야 되고 또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매입해야 될 어떤 뭐 소모품이라던가 다양한 비용들이 있다면 그거 먼저 지출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모른다고 보면 12월 말에 보면은 이미 이거에 대한 지출에서 인건비도 신고했고 세금계서서 들어왔어. 그러면 당연히 비용처럼 보이겠죠. 근데 요거를 그때 비용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정작 매출은 내년 1월에 발생할 건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손실이 나는 회사가 될 거고 내년에는 비용이 부족해서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들쭉날쭉한 손익계산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팀원들도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겠지만 지금 시점도 중요한데 사실 12월 말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2월 말에 매출 세분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발생된 비용이 얼마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고요. 이 비용을 어떤 항목으로 자산 처리를 하냐면 선급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자산 처리를 해요. 그래서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내년에 매출이 발생될 때 그때 이제 선급 비용에서 비용으로 다시 계정을 대처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비스업들도 선급 비용이라는 항목으로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발비인데요.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개발하는 회사라던가 신제품을 계속 출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당장 세금 계산서도 들어오고 인건비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비용 처리했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로 좀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얘기를 듣다 보면 지금 뭔가 매출이 발생될 거를 대비해서 추후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뭐 앱을 개발한다던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제품을 지금 생산 전 단계 뭔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그때 가봐야 알죠. 그때 매출이 발생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어쨌든 간 추후에 매출을 기대하면서 뭔가를 투자를 하고 있다면 이걸 비용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되는 회사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좀 저희 대표님 여기 지금 계신 대표님들 중에도 여전히 이 개발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좀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 개발이 완료가 돼서 상품화가 될 때까지는 계속 손실이에요. 근데 이걸 과연 손실로 봐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개발비라는 자산 항목으로 잡아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발비로 잡아두게 되면 나중에 이 매출이 발생할 때 그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익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재고는 상품이 판매될 때, 즉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 온라인 매출로 이제 판매가 돼서 매출이 잡히는 시점이겠죠. 그때 비용 처리가 된다. 선급 비용은 용역이 완료되고 세금계산서 매출을 발생시킬 때 그때 비용 처리된다.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된 후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매출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매출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그 시점 때부터 5년간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한다. 그렇게 되면 올해에 어떤 손실나는 부분들을 비용을 내년이나 그 후로 이연시켰기 때문에 비용 감소 효과를 통해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서 이게 먼저 체크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이제 계속 많아가지고 손실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번에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걸로 뭐 아시는 분들은 뭐 건물, 기계장비, 시설장비, 비품, 차량, 개발비, 영업권 이런 것들이 다 당기에 비용 처리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매입했다면 이런 것들을 5년이나 뭐 최대는 40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비용 처리할지 말지 우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상각제도라고 해서 만약에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감가상각비라는 항목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너희가 아무 때나 원할 때 그때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비용도 과다하고 손실 나고 있는데 굳이 감가상각비를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익을 늘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반 예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건 바로 이제 차량이에요. 차량 출신에서 이제 우리가 업무 수용차라고 해가지고 그 한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제재가 있는 좀 차량들이 있잖아요. 이런 차량인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는 강제상각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하고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때 반영할 때는 무조건 5년간 정액으로 나눠서 비용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1억짜리 차량을 매입했다고 하면 연간 2천만 원씩 강제로 감가상각비를 처리를 해야 돼요. 손실나는 기업 입장에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손익계산서에 딱 들어가게 되면 손실이 그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주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방법이 있어요.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하지 않고 세무 조정을 통해서 송금산입이라는 이름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당장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이 처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익이 높아 보일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세무 조정,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조정 과정 속에서 그때 2천만 원이라는 비용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세금에 대한 과세 표준은 낮아지지만 손익계산서는 좀 좋아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이제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영 이렇게 저렇게 조정해도 도저히 조정이 안 나온다. 근데 대표님이 좀 고가 차량을 구입을 하셔서 감가상각이 크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는 형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게 나는 차량을 매입한 건 아닌데 리스료가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연에 한 2천만 원 비용 처리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정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네, 요거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가상각 내적으로는 조정이 안 되니까 고가의 차량을 만약에 지금 구매를 하셨다면 저는 이제 이익대비 너무 과한 리스료는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건 좀 비용 적정성에 대한 좀 검토가 다 필요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리스료는 조정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이거는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는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데 대표님 급여가 좀 적정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작년에 이익이 굉장히 잘 났기 때문에 그 이익을 감안해서 대표자 급여를 좀 많이 높여놓은 상태인데 올해 사실 대표자 급여를 적정하게 이제 좀 반영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과하게 측정돼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내지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뭐 리베이트라던가 다른 이유들로 대표자 내적으로 특수관계인의 좀 급여를 측정을 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 급여가 좀 적절하지 않게 측정돼 있을 때 지금이라도 저는 조정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가수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좀 나눠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11월, 12월인데 지금 대표자 급여를 뭐 변경해봐야 그게 뭐 손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라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는데 경험상 올해만 사실은 손실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은데 내년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들이 대부분이고요. 내년 한 상반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면서 이익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조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조정된 급여로 지켜보시다가 내년 상반기 지나서 어느 정도 추이를 본 다음에 그 급여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급여를 다시 높이거나 상여와 같은 방식으로 조금 더 부족했던 급여를 다시 좀 보충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내년에 조금 결정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좀 급여 조정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는 좀 저희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과 사업주는 그 이익이 났을 때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사실 그러려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런데 또 반대로 이익이 많이 안 났을 때는 또 이제 고민을 하세요. 어차피 나중에 많이 가져갈 거니까 미리 많이 신고를 해놔야 나중에 가져가서 세금 조금 내지 않느냐. 맞죠? 세금 합계냈을 때는 그 소득세는 누진세다 보니까 나중에 가져갈 거를 미리 쪼개서 신고를 해놓으면 세금은 줄어요. 줄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세금을 더 낼지라도 많이 벌었을 때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회사가 이익이 별로 안 날 때 대표님 급여가 나중에 많이 날 때를 대비해서 높게 신고를 하기는 지출도 크고, 그다음에 재무제표도 또 신고는 해놓고 돈을 안 가져가면 결국은 또 가수금이죠. 가수금 형태로 남아있으면 또 이게 뭐 나중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이익이 많이 안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보면 이제 가수금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초기에 돈을 많이 넣어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월 뭐 350 계속 신고하고 있는데 계속 돈을 안 가져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가수금이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또 나중에 대비해서 미리 신고하면 계속 누적은 되죠. 누적은 되는데 또 이제 신고했을 때 소득세가 나오고 사대보험이 나오는데 그게 부담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대표님이 한 350 신고하고 있고 월 100씩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세금만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100만 원 육박하게 한 80만 원, 70만 원 세금 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100만 원 가져가기 위해서 세금은 7, 80 내고 있는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이익이 많이 덜 나는 단계에서는 대표님 급여를 줄여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조금 더 가져가야 될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는 300 가져가야 된다. 근데 500 신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근데 또 가수금이 많이 쌓여 있다면 오히려 그 가수금은 대표님이 그냥 가져가도 되는 돈이거든요. 이랬을 때 급여는 좀 낮게 신고하고 그냥 가수금을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하면 똑같이 뭐 200을 신고하더라도 세금 안 떼니까 그건 그냥 가져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수금이 있다는 것 자체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 법인 입장에서 보면은 대표님한테 갚을 돈이죠. 갚을 돈이다 보니까 있어서 재무제표상 좋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너무 많으면 국세청에서 좀, 네,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가수금이 많은 기업은 가수금을 먼저 상환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가수금이 좀 없더라도 좀 당연히 낮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러기 위해서 아니면 혹은 초기에 대표님이 뭐 무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욕이 좋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말 많이 벌어서 정말 많이 가져가고 몇 년간은 한 1, 2년간은 무급으로 회사를 키우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무급은 이제 또 건강보험료가 뭐 지역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누구까지는 저는 추천은 안 하고, 왜냐면 대표님이 뭐 다른 집도 있고 차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월 건강보험 2, 30 내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뭐 급여를 하다못해 뭐 한 35만 원, 40만 원 신고하면 건강보험료 정말 몇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급보다는 그래도 조금 100만 원 이하 선에서 좀 낮춰서 뭐 가수금이 많으니까 무급으로 바꾼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수금이 많이 있으면 그걸 우선 가져가시고 급여는 한 좀, 네, 건강보험료 감안해서 더 낮출 거면 50만 원 이하 선에서 쭉 낮추면 소득세도 워낙 조금 내고 50만 원이면 소득세 안 나오죠. 0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워낙 조금 나오니까 절세할 수 있다 보니까 무급까지는 가지 말고 뭐 줄이자 이런 부분이고, 줄였을 때는 당연히 아까 줄어드는 4대 보험 뭐 16% 감안하면 엄청 줄어들잖아요. 그 다음에 소득세도 높게 잡힌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무턱대고 줄이려고 하면은 그 대출에서 소득 증명이 필요한 경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대표님 급여가 얼마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 네, 그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 정도 급여를 맞춰서 신고는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게 꼭 필요한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정 소득 이상은 확보가 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경우는 그 정도로 좀 맞춰서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좀 덜 내고 또 가수금을 가져가면 소득세 자체 뭐 그냥 통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또 재무제표상으로도 충분히 유리하다 보니까 가수금이 있는 경우는 가수금을 가져가는 쪽을 우선으로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또 보셔야 될 게 사업 기수도 보셔야 되거든요. 사업 기수도 봐야 되는 게 보통 뭐 이제 법인에서 뭐 창업 자금이라든지 이런 정부 대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잖아요. 생각하시는데 여기에서 사업 초창기라면 거기에서 많이 좀 봐주는 게 있죠. 근데 사업 기수가 오래되고 있는데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면 어 그런 경우는 좀 법-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업 기수와 함께 그 자본금도 봐야 되거든요. 자본금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그 자본 잠식은 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1억인데 적자가 1억 2천이다. 네, 그럼 그건 자본 잠식이거든요. 근데 자본금이 1억인데 지금까지 누적된 적자가 한 3천이다. 그럼 자본 잠식까지는 아닌 거죠. 이랬을 때 어, 가수금이 많이 있다면 대표님이 나중에 추후 소득세를 안 내고 가져갈 수도 있는 돈이긴 한데 또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금을 증자를 해야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재무 비율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경우는 대표님이 뭐 증자를 뭐 5천만 원을 더 자본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더 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가져간 돈으로 증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수금이 많고 또 자본 잠식으로 갈 여지가 는 경우는 12월 되기 전에 그냥 가수금 증자 쪽으로 해서 오히려 증자를 내버리면 부채 자체가 줄어들고
네, 자본금도 네, 네, 유리하게 되니까 이런 게 하는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또 이제 가수급은 없을지라도 좀 어려운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가져가는 급여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소득증빙 이상 어느 정도 이상은 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 정도 좀 맞춰서 급여 자체는 좀 줄여서 한동안은 세금을 좀 덜 내고 나중에 뭐 이익이 많이 날 때 더 가져갈지라도 그때 세금 좀 더 낼지라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로 또 이제 뭐 특수관계인 하다못해 어머님 이렇게 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 법인에 뭐 최근에도 있었고 저희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상담하는데 똑같은 케이스여서 어머님을 월 한 70만 원씩 신고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어머님의 돈을 꼭 드리기 위한 절차보다 건강보험 덜 내려고 신고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금융대장에서 다투니까 개인 사업자라면 어떻게 그래도 이제 빼기가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급여대장 만들어야 되는데 급여대장 만들면 아무래도 월 70이라 하더라도 그 70과 관련된 사대보험 부분 자체가 또 법인 입장에서 비용 처리되면 세금으로 유리하지만 또 재무 상태는 굉장히 또 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로 일하지 않고 있는데 뭐 급여대장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경우는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래도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거기서 세이브되는 건강보험이랑 양쪽을 비교를 해봐서 해봐야 되죠. 비교를 해봐 선택을 해봐야 되는데 혹시 건강보험료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서 뭐 이렇게 나눠서 신고하면 유리한다고 하더라. 아니면 이렇게 200씩 신고하면 그 200 뭐 세금 덜 내고 뺄 수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신고한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라면 이게 세무 리스크도 있으니까 오히려 뭐 이런 비용을 오히려 줄여서 이익을 더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그렇게 가수금을 이렇게 줄이다 보면 대표님 급여를 줄이다 보면 나중에 돈 이익 났을 때 어떻게 가져가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이익이 날 때는 당연히 마음 놓고 올리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당에 의외로 또 소득이 많이 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 12월 말자로 뭐 상여 지급 형태로 해서 어차피 또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여를 낮춘다고 해서 절대 못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조금 대표님이 뭐 이렇게 좀 급여까지 조정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한데 그런 만큼 그 나중에 이익이 나면 제일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제 반대로 또 직원분들은 그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업 입장에서는 갚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최단금 형태로라도 갚아야 되는 게 되다 보니까 사원들은 어찌됐든 간에 급여는 확보가 되는 건데 대표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아예 손실 자체를 떠안아야 될 수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손실 형태에서는 오히려 최소한 좀 잘 긴축을 하시고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날 때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뭐잘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자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수익 대응 비용 원칙대로 다 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비용이 올해 비용이 아니라 내년 비용으로 다 확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개발비도 잡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렇게 해도 이제 손실이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 이제 좀 손실이 큰 경우에 한해서겠죠. 그랬을 때는 좀 어쩔 수 없이 내년 뭐 1월이나 이때 발생할 매출을 좀 땡겨서 12월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무렇게나 조건 없이 발급을 하게 되면 이거는 가공 매출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좀 리스크가 크고요. 그 매출을 발생을 시킬 때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선발급 특례라는 게 있거든요. 즉 아직 용역이나 어떤 제품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요건을 갖췄다면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본은 내년의 매출에 대한 부분이 가공이시면 안 돼요. 이건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공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년에 1월에 우리가 한 5천만 원 정도 어차피 발생할 매출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땡겨서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 근데 세금계산 발급을 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좀 요건을 충족하시면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먼저 선수금 받는 거겠죠. 선수금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세금계산 발급하는 건 가장 안전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세금계산 발급한 후에 7일 이내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계약서상에 세금계산 발급을 하고 우리가 청구를 하고 그 청구한 대금이
30일 내로 지급이 된다라고 약정이 돼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세금계산 발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정 기일 내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어차피 지금 매출을 일으키는 게 내년에 어느 정도 확정된 매출을 일으킨다고 보면 이게 뭐 아주 불가능하거나 리스크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매출 자체를 좀 땡겨오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그다음에 12월에 가서 아까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 전체 뭐 제품이나 이런 것들 뭐 제품을 이제 어딘가에 이제 그 뭐야 납품하기로 했는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성급을 좀 받아야 돼. 그래서 12월에 세금 계산서 좀 먼저 발급을 해야 되는 케이스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매출을 좀 땡겨올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이제 거래처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발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장점이라고 하면 또 상대 거래처 입장에서 매입을 좀 땡겨서 비용 처리 먼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쪽도 또 상황에 따라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원래 생겨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 인건비도 신고를 해야 돼. 근데 돈은 어차피 그 다음 달에 지급할 계획인데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좀 미루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월이나 이때로 지금 세금계산서를 좀 1년 미루자 하고 인건비도 실제로는 12월 귀속분이지만 이 부분을 좀 밀어가지고 내년으로 이제 인건비 신고를 해가지고 그 선발과 비용을 좀 이제 조정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결손금 소급 공제라는 제도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가 이익을 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죠. 그 손실인데 혹시 이익 조정이 필요하신지를 여쭤보면 대부분은 손실 나면 아무래도 좀 불이익이 있으니까 약간의 그래도 이익을 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혹시라도 대출이나 그 다음 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라는 걸 전제하시고 이익을 조정하시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전년도에 좀 법인세 많이 납부하시거나 종합소득세 많이 납부하셨는데 올해 갑자기 좀 실적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손실이 나는 기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결손금 소급 공제도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요. 원래 저희가 이제 올해 결손을 났다, 손실이 났다. 그러면 이 손실은 언제 반영하냐면 내년에 이익이 난다면 그때 내년 이익에서 차감을 해서 내년 세금을 줄여주게 돼 있거든요. 기본은. 근데 이제 어떤 이제 결손금 소급 공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올해 손실이 났는데 작년에 조금 세금을 많이 냈어 그러면 요 결손을 전년도로 소급을 해서 그때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줄게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작년에 좀 당기손익이 높아서 예를 들면 2억 5천 이익이 나서 3천만 원 세금 납부했던 회사가 올해 손실이 커서 2억 이상 손실이 났어. 그러면 작년에 납부했던 세금 3천만 원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막연한 대출의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납부했던 세금을 확 돌려받는 게 현금 측면을 더 유리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재무 상태표상 부채 비율이라던가 유동 비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채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채 비율은 자본분의 부채, 그래서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거든요. 그럼 이제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낮아지려면 자본 총계가 늘거나 이제 부채가 줄어야겠죠. 근데 이제 손실난 기업이라고 하면 부채가 준다는 건 결국 부채를 갚았다는 뜻일 건데 현실적으로 갚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면 결국은 자본을 늘려야지만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본은 우리가 보통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야라고 알고 계실 건데 이 요소를 좀 다시 다른 관점에서 쪼개 보면 자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불입한 자본금, 그다음에 지금까지 쌓여서 벌어서 쌓아둔 이익이며 금, 그다음에 혹시라도 어딘가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면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같은 그런 초과금,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자본 잉여금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 세 항목 중에 하나가 늘어나게 되면 자본이 늘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본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상증자겠죠. 대표님이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면 일단 부채 비율이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을 늘린다는 건 단기 손익을 늘리면 이익잉여금이 늘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상 손실이지만 우리 부채 비율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아까 그런 항목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익이 있는 것처럼 하게 되면 이익 이용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을 높이면 이익 이용금 증가에 따른 부채 비율이 낮아집니다. 자, 세 번째는 가수금 증자예요. 가수금 증자는 이게 좀 장점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자, 가수금은 부채잖아요. 그러니까 가수금을 자본으로 증자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본이 늘고요. 동시에 부채가 감소가 돼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수금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아까 급여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가수금을 일정 부분 그 증자를 해서 부채 비율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외적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는 요거는 이제 그 회사가 토지 건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는 없지만 자본 잉여금이 늘어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토지 건물을 갖고 계신다면 재평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토지 건물에 대한 가치가 현재는 더 올라가 있을 거니까 그 늘어난 그 가치만큼 자본 잉여금이 늘어나면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중요한 고객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부채 비율을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진짜 이거는 알려드리면 원래 안 되는데 이 어떤 것도 해결을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동 비율이에요.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좋아요. 이 유동 비율은 뭐냐면 결국은 그 유동 자산이라는 건 1년 안에 현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자산. 그다음에 유동 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보다 1년 안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이 높을수록 이 회사는 안전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유동 비율이 좋은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유동 자산은 늘어나야 되고 유동 부채는 줄어야지 유동 비율이 개선이 돼요. 그러면 자산 중에서 유동 자산이 되려면 단기 외고 단기라는 거는 1년 안에 회수 가능한 자산이에요라고 하는 거고 장기라고 하는 거는 1년 이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은 당연히 단기일수록 좋은 거고 부채는 장기일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받을 돈은 빨리 받고 줄 돈은 좀 천천히 주는 게 아무래도 유동 비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항목들이 우리가 이제 대여금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거 장기 1년 이상에 걸쳐서 회수할 거지만 일단 재무상태표에는 단기 대여금으로 표시해서 이거 1년 안에 회수할 거야 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가지급금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것도 임직원 단기 대여금으로 좀 표시를 하게 되면 유동 자산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이제 줄 돈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권에 대한 대출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장기 차입금으로 표시를 해서 장기로 표시를 하고요. 혹시라도 대표님들 가수금 입금했다. 그러면 임직원 등 장기 차입금으로 표시해서 장기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업권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뭐 법인 전환하면서 대표님이나 누구한테 줄 돈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좀 1년 이상에 걸쳐서 지급할 돈이라고 되면은 이제 장기 미지급금으로 표시를 해서 이런 것들도 좀 유동에 대한 자산을 조금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표로 설명을 하자면 자, 재무상태표상 자산 항목 중에는 선급금 내지는 선급비용, 그 다음에 재고, 뭐 예를 들면 원재료, 그 다음에 제공품, 상품, 제품, 뭐 요런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는 재고자산, 그 다음에 뭐 영업권, 그 다음에 개발비와 같은 이름들로 구성되어 있는 유무형의 자산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품 같은 거 구매했을 때 좀 최대한 다 이제 단기 비용 처리하지 않고 감가상각 자산을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산을 늘리게 되면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동적인 측면에서는 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걸로 표시를 해주면 유리해질 수 있다. 자, 부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제 장기로 표시를 하면서 유동 비율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고요. 근데 부채 중에서 좀 선수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달리 볼 수 있는 부채인데요. 동일한 부채지만 이건 되게 좋은 부채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돼서 그 고객으로부터 거래처로부터 선수를 먼저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매출은 일어나지 않고 이건 확정돼서 내년에 매출이 발생될 건데 우리가 성급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부채이긴 하지만 미리 받은 돈이 이게 부채이긴 하지만 이거는 매출로 연결이 될 굉장히 좋은 부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 중에서 선수금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 혹시라도 은행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어필을 해볼 수가 있는 요소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가수금이 있다. 그러면 가수금을 증자함으로 인해서 부채는 낮추고 자본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항목이다. 그리고 토지 건물이 있는 회사다. 그러면 토지 건물 재평가를 통해서 자본 항목 중에 기타 자본의 항목을 늘려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재무제표 개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 지표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다 설명을 하려면 기회니까 일단 손익을 어떻게 하면 좀 이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고 저희 담당자하고 미팅을 하실 때 이런 부분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도 더 좀 이런 걸 안내하기가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가수금 증자가 워낙 중요한 건이죠. 근데 시기적으로 또 가수금 증자를 해야 될 때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재무 부분에서 가수금이 일단 있고 재무 비율을 살려야 된다면 네, 가수금 증자는 시기적으로 11월, 12월 경에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받을게요. 네, 질문 좀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내용을 저희 저희 강의 볼 수 있는 칸에다가 네, PDF 파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같이 보내드리고 저희가 사전 안내용으로 이제 고객들한테 저희가 뭐 유선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사실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짜리 만들어서 손실기업들 체크할 사항들 지금 내용 했던 거 한 장으로 만든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들었던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손실기업이 재무제표를 조금 더 좋기 위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뭐 사실 이익 나는 회사들에게도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근데 조금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내일은 좀 이익 나는 회사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건데요. 이익 나는 회사는 좀 반대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금을 어떻게 조금 덜 낼 수 있을까? 크게 문제 안 되는 선에서 이런 쪽에 대한 대화가 네,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이익 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절세를 하는 항목은 두 가지거든요. 비용을 좀 더 처리해서 절세하는 부분과 세액공제 감면이라는 걸 잘 활용해서 절세하는 건데 이제 세액공제 감면은 워낙 좀 덩어리도 크고 해서 내일은 그 부분은 제외하고 혹시 연말 됐는데 좀 비용 처리나 이런 거 좀 더 할 수 없을까요? 뭐 이런 것들 이제 고민 있으실 거라서 그 내용 내일 좀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내일은 저희 대표님이 참석을 할 수 없어서 네, 저 내일 혼자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질문 중에서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셨으니까 이 부분 아마 내일 질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참여하셔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 더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